알라지는 이슬람의 위대한 의사 수준을 넘어서서 올타임 레전드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요. 심지어 이란에서는 아직까지도 8월 27일을 알라지의 날로 지정하고 기리고 있을 정도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양의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양의학은 지금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최첨단 기술의 의학인 서양의학에 비해서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이 두 의학은 알고 보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14세기의 이탈리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에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현대적 대학교인 볼로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볼로냐 대학교의 멋진 의대생이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아마도 시험 기간인가봐요. 어떤 내용을 공부 중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서를 공부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책이 맞습니다. 우리 몸속의 그 끈적끈적한 액체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몸속의 액체는 4가지의 특별한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체액은 엠페도클레스의 4가지 원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공기의 성질을 가진 피가 있고요. 다음은 물의 성질을 가진 투명한 액체가 있어요. 투명한 액체의 예를 들자면 침이 있겠죠. 그리고 불의 성질을 가진 황담즙, 흙의 성질을 가진 흙담즙이 있습니다. 질병은 이 4가지 액체들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 흙의 성질을 가진 흙담즙이 다른 액체에 비해서 많은 경우에는 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몸을 여러 원소들이 구성하고 있고 이 원소들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생긴다. 어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동양의 의학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이처럼 서양에서 생명을 설명하는 방법은 동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서양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요? 뭘까요? 네, 맞아요. 무너진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 되는 거겠죠. 동양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체액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부족한 체액을 채워주거나 넘치는 체액을 뽑아주는 거였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넘치는 체액을 뽑아주는 방법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토를 시킨다거나 코를 푼다거나 설사를 하도록 하는 거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은 피를 뽑는 것이었는데요. 이 몇몇 상황에서는 아주 효과가 직방이었어요. 물론 이것들은 효과가 좋은 만큼 환자의 몸에 많은 부담이 가는 방법이어서 아주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이 되었고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점진적인 치료를 위해 먹는 것을 통해서 체액을 조절했습니다. 그냥 좋은 식습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대와 중세시기 서양의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체액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체액설은 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체액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체액설을 만들진 않았고요. 체액설의 아버지는 바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생물학자예요. 그가 먼저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4체액설을 만들었는데 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후에 더욱 구체화시켰던 거죠. 체액설을 만든 히포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의 모든 행위는 병자들을 이롭게 할 것이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아직도 여러 국가의 의학단체에서 윤리적인 강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영상 설명에 첨부해 둘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자연 철학자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의견을 지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체액설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새로운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체액설은 그 대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사들과 수백 년 동안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서기 2세기경 이 다툼을 정리할 서양의학의 레전드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갈레노스예요. 갈레노스에 의해서 유럽의 모든 의학이 통합되었고 이것은 무려 19세기까지 아주 파워풀하게 유럽 의학을 이끌었어요. 원래 갈레노스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 검투사들의 싸움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진행됐었는데요. 머리가 쪼개지고 팔이 잘리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그 싸움 속에서 갈레노스는 인간의 몸속을 들여다볼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검투사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유명세를 얻은 갈레노스는 일생일대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전 유럽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만이 될 수 있다는 로마 황제의 주치의로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갈레노스는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의사가 된 그는 콜로세움에 있을 때에 비해서 일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갈레노스는 남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의학 책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여진 그의 책은 한 권 한 권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자랑하던 로마 황제의 의사니까요. 그렇게 쓰여진 갈레노스의 책들은 대부분 히포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체액설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자신이 수많은 검투사들을 수술하며 얻은 지식들을 기록했죠. 대표적으로 그의 책에는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폐가 움직여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나 아주 수준 높은 백내장 수술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쌓인 갈레노스의 지식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9세기경 갈레노스에 도전하는 의사가 2명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럽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어디냐고요? 9세기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였죠? 네, 그들은 바로 이슬람의 의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이슬람의 히포크라테스라고도 불리는 아부 바르크 무함마드 자카리아 알-라지입니다. 그냥 알-라지라고 부르도록 하죠. 알-라지는 이슬람의 위대한 의사 수준을 넘어서서 올타임 레전드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요. 심지어 이란에서는 아직까지도 8월 27일을 알-라지의 날로 지정하고 기리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알-라지의 대표적인 업적은 의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는 정신병, 즉 정신에 대한 연구가 의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요. 알-라지를 기점으로 정신과가 의학 분야에 포함되었죠. 그리고 알-라지는 아주 수준 높은 의학 서적을 써서 유럽으로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달된 책들은 대부분 훌륭한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럽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책이 2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알-키탑 알-하위라는 의학 백과사전인데요. 이 책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사람의 몸을 가장 잘 묘사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해부학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 책은 슈쿡 알라 알리누소라는 책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갈레노스에 대한 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갈레노스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밝힌 책이에요. 기독교 국가인 로마는 인체 해부가 큰 범죄였기 때문에 검투사들이 일반적으로 다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이 몸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갈레노스는 동물을 해부해서 사람의 몸을 추측한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런 탐구 방법은 적중한 경우도 많았지만 틀린 내용이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알-라지가 이런 내용을 찾아내서 수정한 책이 슈쿡 알라 알리누소어입니다. 그 당시 알-라지는 갈레노스의 강력한 팬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책을 쓴다는 것은 다른 의사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학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여러 의사들에게 알린 일화이기도 해요. Knowledge in Verba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맛있는 과학사 0편을 참고해주세요. 자, 알-라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갈레노스에 대한 2번째 도전자는 바로 이븐 시나입니다. 중세 유럽 여러 의과대학교의 전공서적은 14세기까지는 대부분 알-라지의 책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뒤 15세기부터는 더 좋고 인기 있는 책이 나와서 알-라지의 책이 싹 교체가 돼버렸어요. 어우 불쌍해라. 그 주인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학책들 중 하나인 알-크눈피 알-팁입니다. 이 책을 누가 썼을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이븐 시나예요. 이 책은 영어로 번역하면 캐논 오브 메디슨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그냥 캐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캐논은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의학들을 싹 모아서 집대성한 책인데요. 예를 들면 1장 히포크라테스, 2장 아리스토텔레스, 3장 갈레노스, 4장 알-라지를 포함하는 유럽, 인도, 이슬람의 의사들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 뒷부분은 1장부터 4장을 이븐 시나가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이 들어있죠. 책의 끄트머리엔 지라드 디 카리모나나 콘스탄티누스 아프리카누스와 같은 라틴어 번역가들의 각주와
그 당시 유럽의 의대 교수들이나 의대생들이 첨언한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정말 의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하죠. 사실 이번 편은 이 캐논을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캐논에도 한 가지 크나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내용이 남성의 신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캐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의학책들이 그랬죠. 하지만 다행히도 과거의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연구한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로마 살레르노의 트로타는 여성의 치료에 대한 책인 트로툴라 앙상블을 썼습니다. 이 트로툴라에는 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출산부터 시작해서 월경이나 심지어 화장품에 대한 내용까지요. 하지만 그 당시 의사들에게 이렇게 획기적인 책이 여성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후대의 의사들은 트로타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고, 그 때문에 트로타가 여성 의사였다는 사실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최근에라도 밝혀져서 참 다행이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의 훌륭한 의사들 덕분에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꽤나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우리는 또 한 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함을 느껴볼 수 있었고요. 여러 그리스와 로마의 의사들이 훌륭한 의학을 만든 것을 이슬람 국가에서 캐치했어요. 그들은 유럽으로부터 받은 의학 지식을 재구성하여 놀라운 수준의 의학 서적을 만들었고, 이것은 다시 유럽으로 전달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최종적으로 현대의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지겹도록 들어왔던 핵심 질문, 물질이란 무엇인가에 답하러 떠나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 연금술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저는 과학맛집의 민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